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슬투기가 엄청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네. 지금 이걸 촬영하는 금요일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주 동안. 근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서 왜 그럴까 한번 저희 진단해 보려고 문남중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들어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문남중 연구원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먼저 자기소개하고 시작할게요. 현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전략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문남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하루 빼고 시장 계속 빠졌고 지난주부터 밀렸었잖아요. 네. 항상 방송할 때 네. 지수가 안 좋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가 많아지세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제발 시장아 올라라 하고 봤는데 여전히 급락이더라고요. 왜 8월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가시밭길로 접어든 걸까요? 일단 지수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올해를 놓고 봤을 네. 때 참 참 힘들다. 힘들다. 그렇죠. 지금 8월 증시를 보면 힘든데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증시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이상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피로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시기를 염탐을 하다가 이제 그 비비를 찾은 게 아무래도 8월달 들어서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쉬어가지만 급락이 생각보다 커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쉴 필요가 있었는데 테이퍼링이 빌미가 됐다. 그렇죠. 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독 많이 빠진 것도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환율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 영향이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보통 대변수, 특히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들이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상승, 그러니까 이제 통화 가치가 절하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 환산을 해보면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매도를 해놓는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전술적으로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이 올라갈지 반등할지 내려갈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봐야 되는 것들? 사실 이기가 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기가 닥치고 나서 그 이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게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쏘아 넣었기 때문에 네. 뭐 증시만 놓고 본다고 해도 펀더멘털을 반영한 적정 지수를 훨씬 뛰어넘는 주가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이 있었죠. 8월달 증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증시 좀 하락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사실 한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다른 증시보다. 오히려 미국 증시는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우선적으로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증시 흐름을 결정하는 동인들이 8월을 기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8월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정부 정책에 의존해서 사실 증시가 많이 올라온 영향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근데 8월 이후로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잖아요. 테이퍼링은 그동안 뿌렸던 돈을 회수를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유동성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 우려들의 영향들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시가 흘러가는 그 동인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8월 26일, 28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선제적인 안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워낙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시장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연준은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테이퍼링 시기나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해서 혹시라도 힌트가 나올지 않을까 시장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증시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미국 증시는 8월 상반월 놓고 봤을 때 견조했었어요. 근데 이제 8월 하반월 때부터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가 하나 빼먹고 얘기한 게 있는데 한국 증시가 선제적으로 빠졌던 이유는 사실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가장 수혜를 본 국가가 이 한국, 대만, 중국은 지난달 중국 정부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걸 제외하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대만과 한국 증시, 이제 저는 보통 아시아 공업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장 수혜를 받았던 국가들이 먼저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나 창진 언니나 오늘 오면서 문남중 연구원님 그리 좋은 이야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측했던 게 네. 이전부터 3분기 시장에 대해서 막 좋을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안 좋을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그랬던 이유가 그럼 이 테이퍼링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테이퍼링은 먼저 얘기해드리면 언급되는 부분들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행이 돼요. 그때는 증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제가 올해 하반기는 증시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기저효과. 네. 아마 올해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저효과. 올해 상반기 때 증시가 빠르게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바탕을 본다고 하면 기저효과 영향이 상당히 커요. 올해 상반기 때 경기가 좋아진다, 이익이 좋아진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간다, 이 대변하는 숫자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상반기 숫자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숫자가 잘 나왔던 거거든요.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래서 기저효과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착시효과를 용인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하반기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기저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때는 경제와 이익 관련된 지표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반기에도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증시의 모멘텀이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반기 들어서 기저효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했구나. 무시해버리는 경향.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좀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릴 때 우선적으로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발표되는 경제와 이익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제가 8, 9월 약세를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들. 미국 증시를 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올해 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전년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네. 3분기, 4분기 그리고 이제 수치가 제시되는 내년도 상반기 전망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때까지 숫자가 계속 내려와요. 결국 펀더멘탈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8월달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펀더멘탈은 안 좋다고 얘기해드렸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증시의 과거 패턴들을 봐야 돼요. 제가 미국 S&P 500 지수의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월별 수익률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8월, 9월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0.5% 그리고 0.3% 정도 나와요. 네. 8월은 연간을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달이고요. 휴가 때문에? 맞아요. 휴가 때문에 영향도 있죠. 보통 이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네. 그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은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긴 해요. 근데 소폭 보여요. 소폭. 그래서 사실 펀더멘탈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계절적인 패턴들을 증시가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얘기로 좀 얘기해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유동성 효과가 감소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이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때 증시를 겨냥했던 큰 원동력은 유동성. 네. 그렇죠. 유동성이었죠. 보통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면 지표를 M2 증가율을 봐요. 강의 통화라고 해서 네. 보고 있는데 이 M2 증가율은 쉽게 얘기하면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 그리고 2년 미만의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바로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M2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그 증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2분기 때 피크를 보이고 나서 시차가 있어요. 2개월 정도. 보통 M2 증가율이 뭐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2개월 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2월이 피크를 쳤다고 하면 당연히 4월부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거의 7월달 정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8월, 9월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저하 그리고 계절적인 패턴 그리고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렸죠. 네. 혹시 저기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이창진 아나운서 표정 보여요? 너무 길게 하고 있다고? 아니요. 화가 잔뜩 나 있는 망했다. 표정, 약간 망했다 하는 표정으로 여기 막 미간이 찌푸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문난정 연구원님이 시장이 하반기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예측하셨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기대해도 되는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 하반기 때 놓고 본다고 하면 네. 8월이 가장 안 좋아요. 아 다행이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를 보면 26일 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네.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요. 근데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뉘앙스를 좀 풍겼기 때문에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걸 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변수가 가미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 내에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한국은행이 경기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진 않아요. 네. 경기 여건보다는 금융시장 여건의 안정을 지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그 수준은 0.25%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올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어찌됐든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지나고 나서야 한국 시장은 그나마 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우선은 금통위가 지나더라도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끝나야 그나마 좀 시장은 이 불안이 어느 정도 잦아들 수 있다. 그래서 하반월을 놓고 본다고 하면 8월달이 가장 좋지 않고 다만 이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지수 레벨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안 좋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댈 때는 결국에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8월 이후에 정치적인 이벤트들을 좀 말씀드리면 9월달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 지도자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은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내에서도 8월이 가장 좋지 않을 건데 4분기와 비교를 하면 4분기 때 지수 레벨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만 감내하시면 다시 또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투자 심리에 휘둘려서 팔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네. 시간에 매수하고 올게요. 장외 거래하고 오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막 어쩌니 막 울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시밭길보다는 장밋빛 전망을 살짝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만 참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든 테이퍼링은 무엇인지 또 하반기 어떤 일을 봐야 될지는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